어느 날 아침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곧바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이 쏟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뒤덮은 건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해냈다. 그는 영웅이다. 미국을 망친 자의 최후다. 사람들은 살인범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만들고 거리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은 범인을 위해 모금 운동까지 시작했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미국 사회 전체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광기의 중심에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나라,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 번의 수술비가 인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구급차 한 번 탔다가 수백만 원의 청구서를 받는 일도 흔하죠.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비가 무서워 병원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 거부 통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노는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게. 그래서 어느 날 맨해튼에서 총성이 울렸을 때 미국인들 중 일부는 그것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을 짓눌러온 시스템에 대한 복수처럼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은 왜 미국인들이 살인자를 영웅처럼 떠받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미국 의료보험의 충격적인 현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아침 뉴욕 맨해튼 거리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의료보험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사건 직후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26세의 청년 루이지 만지오네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외모까지 준수했던 그는 사건 며칠 뒤 펜실베이니아의 한 맥도날드에서 체포됐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라면 사회 전체가 분노로 들끓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인터넷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죠. SNS에는 드디어 누군가 행동했다는 글들이 쏟아졌고 만지오네를 영웅처럼 묘사한 영상과 밈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법원으로 호송되는 순간에도 군중들은 그를 향해 환호했고 손에는 지지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심지어 맨해튼 곳곳에는 다른 대기업 임원들을 겨냥한 협박 포스터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보험회사 CEO들은 급하게 경호 인력을 늘리고 이동 동선까지 바꾸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 탄피에 세 단어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거부하라, 지연하라, 변호하라. 미국 보험업계에서는 너무나 악명 높은 표현이었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먼저 청구를 거부하고 안 되면 시간을 끌고 끝내 소송으로 가면 거대 로펌을 동원해 환자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 수백만 미국인들이 실제로 겪어온 보험회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단어는 순식간에 미국 사회 전체의 분노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어버렸죠.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짓눌려온 사람들의 분노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해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보험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보험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약 65%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면 약 8%는 아예 건강보험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죠. 큰 병이라도 걸리는 순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흔한 보험 형태는 바로 직장보험입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가 보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미국 직장인들에게는
월급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이직할 때 연봉뿐 아니라 보험 조건을 집요할 정도로 따지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단순한 설정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회사는 수술비 대부분을 지원해주지만 어떤 회사는 보험이 있어도 병원 한 번 갔다가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직장을 잃는다는 게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안전망 자체가 사라지는 공포로 이어지기도 하죠. 공공건강보험의 핵심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두 제도입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 시스템의 가장 잔인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정말 극빈층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메디케이드 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민간 보험료를 감당할 만큼 부유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애매한 계층이 보험 사각지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가난해서 정부 지원을 받기엔 조금 넘치고 그렇다고 병원비를 감당할 만큼 여유로운 것도 아닌 사람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캐나다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공공건강보험이 중심입니다. 민간보험은 어디까지나 추가 옵션에 가깝죠.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민간보험회사가 시스템의 중심이고 공공보험은 일부 취약계층만 겨우 보호하는 제한적인 안전망 역할만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국가가 국민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공건강보험은 1883년 독일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1910년대쯤 되자 여러 유럽 국가들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논의하거나 실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전국 단위 공공건강보험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20세기 들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한 가지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죠.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바로 생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한 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라는 비영리 건강보험 시스템이었습니다. 1920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내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병원비를 미리 대비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이 시장이 커지자 돈 냄새를 맡은 기업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영리보험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여기서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영리였던 블루크로스는 가입자 모두에게 비슷한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하든 아프든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죠. 하지만 영리보험회사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기록과 병력을 분석해서 누가 돈이 많이 들 환자인지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제시해서 고객을 빼앗고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가입 자체를 꺼리는 방식이었죠. 결국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블루크로스도 살아남기 위해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의료보험은 점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아니라 철저히 수익을 계산하는 거대한 비즈니스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 정부는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노동자를 확보해야 했다는 겁니다. 공장은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했고 숙련 노동자는 부족했죠. 하지만 월급을 더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건강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회사로 오면 의료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전략은 엄청난 효과를 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제한을 우회하면서도 사람을 끌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가 아니라 직장을 통해 얻는 혜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핵심 뼈대가 되어버렸죠. 전쟁이 끝난 뒤 유럽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의료는 국민 모두의 권리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심에는 공공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48년 영국이 만든 국민건강서비스 NHS였죠. 영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든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아픈 사람을 돈 때문에 버려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거대한 민간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전후 경제 호황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1939년 약 600만 명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가입자는 1950년이 되자 무려 7,500만 명까지 폭증합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완전히 다른 규모의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조 가입률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1950에서 60년대에는 무려 30%에 달했거든요. 당시 노동조합은 기업과 협상할 때 임금만큼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일할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싸웠던 거죠.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는 점점 더 직장이 있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깊게 묶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공공건강보험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은 세계 최강 경제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공공건강보험 제도를 굉장히 늦게 도입한 나라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과시키면서부터였죠. 그 전에도 일부 주정부 차원의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규모의 의료 안전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이었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건 미국 역사상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국가가 직접 의료비를 책임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은 끝내 전 국민 의료보험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일부 계층만 보호하는 제한적인 공공 시스템이었죠. 물론 이후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러 번 공건강보험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추진했고 더 놀라운 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조차 전국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고민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번번이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며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이념 전쟁의 핵심 주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2010년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의료개혁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법안이었죠.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정부 플랫폼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정부와 기업이 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회사가 당신은 병력이 있으니 가입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약 3,200만 명에 달하던 무보험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죠. 당시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미국인의 95%가 건강보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처럼 보이죠.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고 병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리던 사람들 일부는 숨통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는 엄청난 논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 유권자들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무 가입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000의 벌금을 내야 했거든요. 이에 대해 반대 진영은 왜 정부가 개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로 명령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고, 젊고 건강해서 굳이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에 낙태 관련 의료 서비스까지 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되면서 종교적, 윤리적 논쟁도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미국 사회의 보수층은 이걸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에 개입하는 문제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제도를 유지하려면 결국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거든요. 정부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했고, 공제액이나 본인 부담금까지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메디케이드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면서 연방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사회는 다시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세금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언급했을 정도였죠. 그만큼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나라의 방향성과 이념 자체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바마 케어 도입 이후 실제로 미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무보험자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었죠. 한때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5%가 아무 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그 비율이 약 8%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천만 명이 새롭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들이 당신은 병력이 있으니까 가입 불가입니다, 혹은 소득이 낮아서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보험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들도 가만히 손해를 감수하지는 않았거든요. 가입 자체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보험금 지급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부하라, 지연하라, 변호하라. 브라이언 톰슨 사건 현장에 탄피에 새겨져 있었던 바로 그 문장이죠. 사실 이건 단순한 범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들이 보험회사에 대해 느껴온 분노를 압축한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치료가 끝난 뒤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이에요. 환자는 이미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도 발생했는데 보험회사가 나중에 와서 이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통보하는 거죠. 문제는 미국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는 겁니다. 단순히 응급실에 몇 시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고, 수술이라도 받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비용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험 지급까지 거부당하면 그 모든 금액을 개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로 내몰립니다. 억울해서 소송을 걸어도 문제는 끝나지 않죠. 상대는 거대 보험회사입니다. 최고급 로펌과 변호사 팀을 동원해 몇 년이고 싸울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일반 개인이 끝까지 버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2024년 비영리 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미국 성인 중 약 18%가 최근 1년 사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보험이 있는데도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5명 중 1명 수준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런 문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보험금 지급을 자동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는 의혹까지 계속 제기됐거든요.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AI가 환자의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사전 승인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의사가 당장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해도 보험회사가 먼저 승인 절차를 거치세요 라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환자 상태는 계속 악화되죠. 실제로 치료 승인을 기다리다가 병이 심각해지거나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사전 승인 제도는 오래전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고 피하기 위한 장치로 악용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도 보험료라도 저렴하게 내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가족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25,572달러였습니다.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거의 3,600만 원 수준이죠. 그리고 2025년에는 이 금액이 약 27,000달러, 하마로 3,80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금액이 미국 빈곤선 기준 3인 가족의 연소득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가정 한 해 수입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나라는 거예요. 보험료 상승 속도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2023년 대비 보험료는 약 6에서 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4%, 물가 상승률은 2.7%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즉, 사람들의 월급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보험회사가 돈을 안 준다. 그리고 바로 그 분노가 맨해튼 총격 사건 이후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공공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 중심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온 역사와 문화 자체가 깊게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초창기부터 민간보험 중심 시장이 먼저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점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때 미국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며 성장해왔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회사들은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정치권과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이익 집단들의 강력한 로비도 큰 역할을 했죠. 특히 미국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의료 시스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강하게 경계해왔습니다. 공공건강보험이 확대되면 정부가 의료비와 진료 체계를 통제하게 되고 결국 의사들의 자율성과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특유의 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 자체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금을 더 내서 모두가 함께 의료 혜택을 나누는 방식보다 개인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더 미국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이러니한 건 미국의 의료 기술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연구시설, 세계 최고의 의과 대학과 전문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어요. 혁신적인 신약과 첨단 수술 기술도 대부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죠. 부유층이나 좋은 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정작 그 의료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은 극도로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돈과 보험 상태에 따라 누군가는 최첨단 치료를 받지만 누군가는 병원비가 무서워 응급실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나라. 이 모순이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벌어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피살 사건은 그 모순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쌓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다른 보험회사 CEO들이 급하게 경호업체를 고용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단순한 범죄 대응이라기보다 미국 사회에 쌓여있는 분노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많은 공감과 지지가 쏟아지는 현상. 평범한 살인사건에서는 보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회사와 의료 시스템의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라기보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불만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한 사건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거대한 균열이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 사건에 가까웠죠.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아플 때는 치료를 거부당하는 현실, 병보다 병원비가 더 두려운 사회, 그리고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수익이 우선되는 구조. 많은 미국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루이지 만지오네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죠. 총격 사건 자체보다도 그 이후 미국 사회에서 터져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사람들, 살인 사건을 보며 분노보다 해방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모습은 어쩌면 지금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절망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거대한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치솟고 보험금 거부는 늘어나고 사람들의 불신은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미 민간보험 산업은 너무 거대해졌고 정치와 경제 전반에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은 개혁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에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의료는 과연 상품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본권인가? 사실 건강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가족이 병원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권리,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결국 건강보험이라는 건 숫자나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더 가까운 거죠.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사람 위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하죠. 치료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가족들, 보험금 거부 통보를 받고 절망하는 환자들, 생명을 돈으로 계산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런 분노가 계속 쌓이면 사회는 결국 언젠가 또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모두가 외면하던 문제를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서 있는 이 순간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픈 순간조차 돈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된다면 과연 그 사회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